자, 가볼까요? 지난주에 했던 작품들 파일 좀 열게. 잠시만. 자, 얘들아, 문제들은 다 풀려있죠? 네. 오케이. 황조가 페이지부터 문제를 점검을 할 텐데,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랑 처음 수업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아마 설명할 건덕질이 계속 많을 거야. 한 문제 한 문제 넘어가는 게 좀 오래 걸릴 테지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문제 한 문제 넘어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천천히 차분히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씩 천천히 볼 테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요. 자, 페이지는 6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돼요. 공교재. 자, 6페이지의 1번부터, 자, 황조가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황조가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뭐 OX 다 해왔고 선생님이 오답 정리까지는 다 해오라고 했었죠? 알고 있죠? 1번부터 가자.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지요. 1번 보시면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했어. 자, 여기서 직접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운문이라고 하는 갈래는 화자의 정서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갈래야. 그치? 나 슬퍼요 엉엉 이렇게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말하는 게 아니라 노을이 지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경우에는 그게 출제의 포인트가 돼버려. 알겠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직접적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말은 아니야.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선택지 중에서 외로울사 이내 몸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죠? 외로울사. 외롭다는 뜻이잖아, 그치?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고 직접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느낌으로 풀지 마시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 답은 1번이 맞는 거야 라고 천천히 집어가도록 합시다. 1번 오케이. 2번 배경설화에 삽입되어 있는 개인적 서정시다. 중요한 말이 너무 많아. 자, 1번 선택지는 이랬고요. 2번 선택지는 배경설화가 존재한다. 또 개인 서정이다. 갈래적 특정과 특징과 관련해서 이 두 개는 당연히 맞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배경설화가 함께 존재한다는 얘기 선생님이 수업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었고요. 그쵸? 이 작품의 치희와 화희 얘기를 했었지. 그리고 또 개인 서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고대가요라고 하는 녀석이 처음에는 집단 무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넘어가서 개인 서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개인 서정이 확대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시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집단 무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 구지가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집단 무가가 있었고, 근데 이 작품은 분명히 개인 서정이 맞다. 개인의 슬픔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도 오케이. 3번 화자와 대상의 감정을 일치시켜 정서를 강조한대. 자, 3번 선택지도 중요하죠. 안중현 선택지는 솔직히 없어. 자, 지금 3번 선택지가 말하고 있는 개념이 뭔지 혹시 알겠는 사람? 이 3번이 뭘 말하는 거야? 우리가 배운,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야. 화자랑 대상의 감정을 일치시킨대. 나이스, 그렇지. 감정이입이지. 3번이 말하고 있는 건 감정이입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이 작품에서 이 관련된 소재로 꾀꼬리가 등장한다고 했었는데, 이 꾀꼬리는 감정이입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했었지. 이 녀석은 뭐라고 한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말해줘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벤다이어 그림처럼 표현을 해줬을 거죠.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모든 자연물은 객관적 상관물이야. 근데 그 대상이 나랑 일치되는 상태로 표현되면 감정이, 일치되지 않는 상태로 표현된다면 나랑 대비시키거나 하는 의도가 강하겠지? 그런 경우에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감정이입이 되는 대상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해 놓고 어쨌든 3번이 정답이었다. 잡으시면 되는 거죠. 4번 외부 상황을 먼저 제시한 후 내면 심리를 보여준다라고 했는데요. 자, 요 말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용어로 좀 바꿔주셔야 돼. 참고로 한 10년 전, 너무 오래전이니까 10년 전까지만 해도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선택지에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 수미상관의 표현법 이런 식의 문학 용어들이 대놓고 그냥 단어로 등장했었거든. 근데 그 뒤로 최근 한 10여 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는 그 선택지의 양상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어. 이런 식으로 외부 상황을 먼저 제시한 후 내면 심리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어떤 특정한 문학 개념을 풀어서 써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도 그럼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으로 바꿔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겠지. 먼저 바깥의 주변을 먼저 알려주고 그 주변과 연관된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거를 처음 듣는 말일까 이거?
처음 듣는 말일까? 선, 경, 후, 정이라고 불러요. 헷갈리지 말아야 돼. 선, 경. 여기서 경이라고 하는 건 경치할 때 그 경이에요. 오케이? 정경, 외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후정에서의 정은 개인의 정서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선경, 먼저 주변의 사물들을 얘기하고, 후정, 그 다음에 거기와 연관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 선경후정은 한시의 표현 방식이기도 하면서 우리 고전문학의 대표적인 표현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잡아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됐죠? 자, 선경후정의 방식과 참고로 대비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선정, 후경이라는 방식도 있어. 그럼 이거는 거꾸로 돼 있겠지? 자신의 정서를 먼저 말한 다음에 주변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겠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 꾀꼬리 너무 아름답고 정다워 보여. 주변의 정경이었지? 그런데 나는 외롭지 라고 말했죠? 선경의 후정 방식이 맞죠? 자, 선경후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외부 상황을 먼저 제시한 후 내면 심리를 보여주는 방식을 말한다. 풀어쓰더라도 이게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다른 사물과 대조해서 화자의 상황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자, 5번.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죠. 대조적 소재. 쌤이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 대조는 왜 쓰는 것이나 바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빨간색을 강조하고 싶을 땐 드넓은 하얀 벌판을 생각하면 좋다라고, 눈 쌓인 벌판을 생각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대조는 어쨌든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대조하는 소재는 정다운 꾀꼬리 대 외로운 나죠. 오케이?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황조가의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봤어요. 선택지 하나하나가 그냥 막 넘어가도 되는 녀석은 아니었다는 거. 물론 선생님 예상컨대 너희들 1번? 3번이네 이거 넘어갔을 거야. 그치? 근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 하나씩 잘 씹어 먹으면서 들어가 주세요. 이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요. 이제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 졸업생들 연락이 이제 재학생들 중에 고3들 수능 치는 친구들이랑 뭐 재수한 친구들, 삼수한 친구들 이제 연락이 오는데, 꼭 누군가는 대박을 쳐온다고 했었잖아, 그치? 누군가는 대박을 쳐왔어. 이번에 한 녀석이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국어를 1등급 못 받았는데 등급이 이번 수능 결과가 21111이야. 아름답지 않니? 이것도 3점 차이야. 3점짜리 한 문제 맞았으면 1등급이고, 참고로 이게 올 1이 되면 어디를 간다? 여기서 고르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고를 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아쉬워서 야, 또? 막 이랬더니 No! 절대 안 해! 뭐 이러면서 막 웃더라고. 어쨌든 서성한 정도까지는 문제없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런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자기 성적대로, 자기 평소 실력대로 성적을 뽑아내지 못해서 안타까운 친구들도 많았는데, 약간 시험도 역시 운이 작동하진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운이 작동하더라도 이 기본기의 탄탄함이 바로 이런 중요한 시험에서 나타나는 거더라고 선생님 항상 생각을 하고 강조하는 편이에요. 지금부터 쌓아나가는 것들이 3년간 너희들을 좌지우지 해줄 거야. 알겠지? 자, 2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2번 문제 가봅시다.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더워, 잠깐만. 창문을 좀 열어서 환기를 시키자. 자, 2번. 이 작품을 집단의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도 있다라고 했어. 자, 여기서 좀 딴 얘기 좀 잠깐만 할게. 자, 보기 적용 문제지? 이거 보기 적용 문제라고 해. 근데 이런 식의 보기 적용 문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특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 문제에서 맨날 틀려대. 왜 틀리냐면 나는 A라고 알고 있는데 보기에서 B라고 했거든? 잘못됐네 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는 거야. No, 그렇지 않아? 이 보기 적용 문제는 얘들아 이거부터 하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3년 뒤에 봐야 될 시험의 이름이 뭐더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야. 여기서 수학 능력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지? 설마 매스매틱을 말하는 거겠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지? A라고 말하면 그런 것이 있군.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대비시켜서 이건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거고, 이건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고, 받아들이는 레벨에서 테스트하는 거야. 보기 적용에 나오는 이 보기가 교수님의 해설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럼 교수님이 만약에 야, 지구는 네모네 라고 말했어. 그러면 에이, 선생님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닌 거야.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그 네모나다는 기준하에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거. 자, 선생님이 좀 과장해서 좀 오버해서 표현을 한 건 사실이지만, 보기의 적용 내용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보기를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풀어야지.
Y를 왜 집어넣어? 여기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알겠지? 이런 식인 거야. 봐봐. 분명히 선생님이 방금 항조가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여태까지 집단 문과에서 개인 서적으로 넘어간 작품이라고 설명했잖아. 난 이렇게 외웠어. 근데 첫 번째 줄부터 그게 아니래잖아. 집단적인 노래로 생각해보자라고 하고 있지. 그러면 에이 뭐 잘못됐는데? 하면서 풀기 시작하면 뒤에 선택지가 안 나와. 알겠나? 이번에서도 역시 중요한 얘기 또 해드렸습니다. 알겠죠? 초반이라 중요한 얘기가 맨날 많아요. 자, 아무튼 다시 이제 보기로 돌아가 볼게요. 맞다고 치고 가보자. 집단의 이야기를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도 있는데요. 이 관점은 이 유리학 무렵이 수렵경제체제에서 농경경제체제로 변모하는 때에 주목해서 수렵을 중점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이제 농경사회를 선택하기 시작했어. 수렵은 여러분들 뭐 한국사 이런 데서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치? 특히 우리 북방민족 같은 경우에는 말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렵 생활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활도 겁내 잘 쏘고요. 우리나라 활 솜씨 끝내주잖아. 근데 이제 정착 생활을 고민하는 단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뭐랑 연결하고 있는 거지? 다 봐봐. 이 부분이 내용이 바로 향조가에 투영된 것이다. 왜? 즉 유리왕은 전통적인 수렵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세력이라고 돼 있지. 얘들아 기억하나 모르겠어. 전통적인 수렵이 원래 이게 전통적인 건데 농경이 들어서면서 수렵을 밀어내버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두 개의 존재가 우리 배경설화 이야기 중에서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로 말하려는 건지, 누구의 얘기를 하는 건지 알겠어? 네. 자, 수렵을 누구 말하는 거니? 에? 화희 말하는 거지? 농경? 치희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두 명의 왕비가 있었다고 표현했어. 근데 그 왕비가 서로 싸우다가 한 명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얘기했었죠? 똑같은 얘기잖아. 이걸 이런 식으로 대입시켜서 화이가 잠깐만 선생님 거꾸로 말한 거 아니니? 치이가 도망갔잖아. 선생님 거꾸로 썼네? Sorry? 치이가 떠났는데 왜 여기서 썼지? 치이가 맞지, 그치? 선생님 순서대로 써버렸네? 자, 치이가 결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 사냥을 나간 사이에 이 둘이 싸운 다음에 치이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지? 떠남이야, 떠남. 더 이상 이제 수렵 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한번 이해해보자 라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봅시다. 즉 유리왕은 전통적 수렵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세력과 새롭게 부상한 농경 경제체제 세력을 통합하려고 노력했어. 얘랑 얘를. 하지만 결국 그 노력은 실패했고 농경 경제체제에서의 세력이 부상하게 된 것이 이 작품에 신화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것이 신화적으로 반영된 거라고 이해해보자. 새로운 해설이네,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따지는 일이 아닌 거야. 이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지. 아우 따가지. 핀마이크를 썼는데 목이 엄청 아프다. 자꾸 찌르네. 자, 아무튼 1번부터 봅시다. 배경설화에 등장하는 화이와 치이를 이제 개인으로 볼 수 없는 거야. 그치? 화이와 치이가 바로 특정한 세력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2번. 화자를 가리키는 아인의 몸은 개인보다는 국가 지도자로 이해하지. 그치? 개인 서적이 아니라 집단적 노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 따로 써볼까? 이 구조를 이렇게 해보자고. 유리왕이 있고요. 이 사람은 왕입니다. 그리고 왕이 농경부족과 잠깐만 수렵부터 먼저 쓸게. 똑같이. 자, 수렵부족과 농경부족이 있는데 이들을 각각 합치려고 했었어. 그래서 여기서 수렵을 치희라고 번역하면 되는 거고 농경을 화희라고 번역하면 되는 거죠. 이 둘은 뭐 했어? 경쟁했어. 그래서 결국 누가 남았어? 농경이 남았지. 유리왕의 목표는 이 둘의 조합이었지만 결국 대결로 끝나버렸다. 그래서 이쪽이 떠나가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됐죠? 그래서 유리는 왕이 되는 거고 치이는 수렵 민족이 되는 거지. 3번입니다. 이 작품은 공동체의 문제를 다룬 집단적 성격의 작품으로 볼 수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이 작품을 집단무가의 성격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죠? 4번입니다. 네. 꺼졌어요. 꺼졌구나. 네. 이런 단계. 이런 단계. 자, 집단문과의 성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5번. 아니, 잠깐 4번이지. 4번. 니와 함께 돌아갈 거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들 세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니와 함께 돌아갈 거는 왕의 입장에서 누굴 데려가는 거야? 수렵민족을 다시 데리고 돌아가는 걸 말해. 그치? 근데 이거를 새로운 민족을 찾는다? 그건 아니잖아.
왜 갑자기 딴 소리를 하고 있어? 그치? 정답은 4번이군. 마지막 5번. 암수 다정이 즐기는 모습은 유리왕이 의도했던 두 세력의 통합된 상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구나. 그쵸? 다정이 노력을 바랐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되셨나요? 자, 오케이. 이번 문제는 적용 능력을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 넘어가 볼까요? 서술형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술형 문제는 결국에는 무슨 싸움이냐면 키워드 싸움이야. 키워드 싸움이야. 여러분들 서술형 답 쓸 때 보면 많은 친구들이 예를 들어 이런 식이지 뭐 위 밑줄 친 기억에 나타난 주인공의 심리를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주인공은 하면서 막 쓰기 시작하잖아. 그 순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서술형 문제를 보게 될 거잖아요. 그쵸? 서술형 문제를 풀어나갈 때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가 있어. 자, 이거는 조금 이렇게 나왔지만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기는 해드릴게요. 자, 일단 1번 문제에서 의도한 키워드를 판별해내는 게 1번이야. 그치?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조건을 판별해. 그 키워드를 어떤 조건을 쓰라고 했는지, 몇 자네로 쓰는지, 주어랑 서술어는 어떻게 맞추라고 했는지, 몇 개의 어절로 쓰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쓰는 거. 쓰고 나서 마지막 꼭 네 번째로는 퇴고 작업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문제를 봐봐. 니와 함께 돌아갈 거에 담긴 화자의 상황과 심정을 설명하래. 문제가 이거 깔끔하게 이거밖에 안 끝났지.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 키워드가 몇 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겠니? 2개가 나와야지. 상황을 쓰라고 했고 심정을 쓰라고 했었잖아. 그럼 상황의 키워드는 뭘까? 상황은 함께 돌아갈 이가 없는 거지. 선생님 지금 문장만 들고 있냐? 아니야. 키워드부터 찾고 있는 중이야. 그치?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심정이 뭔데? 그냥 대놓고 썼잖아. 뭘 하다고요? 외로움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키워드 잡았어? 함께 돌아갈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거야. 그러면 조건 판별 들어가봐. 자, 조건은 몇 글자 이내, 몇 어절 이내 그런 조건 있었어? 없었어? 없지. 그냥 쓰래지. 그럼 이걸 가지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되지. 그냥 쓰면 되지. 그럼 여기다가 뭘 하는 거야? 살을 붙이는 거야. 순서는 키워드 플러스 살을 붙이기야. 어떻게 쓰면 될까? 위 작품의 화자는 주어를 화자로 잡아줘야 돼. 자, 특히 쓰기 할 때 항상 주어나 서술어는 잘 보셔야 돼요. 오케이? 누가 뭐 하다가 핵심이니까. 이 문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화자의 상황과 심정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화자는 하고 시작해주면 되는 거야. 화자는 함께 돌아갈 이가 없어 외로움의 정서를 보이고 있다. 됐네? 그게 답이지. 여러분들 답 쓸 때 꼭 답지랑 똑같은 예쁜 답을 쓰려고 노력들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만 어긋나 있으면 삐 긋고 슬퍼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키워드를 얼마나 정확하게 썼느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혹시 띄어쓰기 잘못한 건 없는지, 마침표 찍었는지. 예전에 언남고였나? 거기 언남고였을 거야. 그 서술형 답에서 마침표 안 찍어가지고 애를 다 틀리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었어. 오케이?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 자, 그래서 오탑. 맞춤법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그치? 맞춤법. 이 맞춤법이라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장도 이런 요소들을 잘 주의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 됐지? 오케이. 자, 서술형을 푸는 방법까지도 자연스럽게 설명했어. 그죠? 자, 그러면 4번을 볼 텐데 4번도 서술형이지만 이거는 전형적인 뭐예요? 단답형이잖아. 단답형이긴 해. 그럼 단답형은 결국에는 뭐로 끝나버리는 거야? 키워드에서 끝나버리는 거잖아. 그치? 찾아내보자고. 윗글에서 땡땡은 창작의 계기가 되는 소재이며, 그러니까 뭘 보았기 때문에 글을 쓴 거야. 또 동시에 화자의 정서를 더욱 심화하는 역할을 한대. 정서를 심화하고 이것 때문에 썼어. 그냥 뭐 말하라는 얘기가 쉽잖아. 꾀꼬리지. 그치? 꾀꼬리를 보니까 외로운 마음이 들었지? 그래서 썼고, 꾀꼬리를 보고 있으니 외로움이 더욱 심화되었지? 그죠? 이렇게 중심되는 소재를 찾아 쓰라는 문제를 만나봤습니다. 4번 문제까지 해결했죠? 네, 좋아요. 넘어갑시다. 5번부터는 단답형입니다. 근데 앞에서 봤던 단어들이 또 반복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5번 문제. 주된 정사는 뭐다? 고마워. 같이 대답 좀 해줘. 입을 좀 써먹자고. 안 그러면 심심하거든. 6번. 자, 꾀꼬리. 얘들. 우와! 이거 오타 있었네? 한 쌍이 아니고 한 쌍이에요. 오타가 있었구나. 꾀꼬리 한 쌍의 다정한 모습과 화자의 처지를 무슨 적 표현 방식으로? 같이 대답 좀? 대비죠. 그렇지. 대비, 대조라고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것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질문 종종 받거든요. 해서 선생님 지금 여기서는 답이 대비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는 대조라고 했어요. 대조랑 대비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도대체 뭐죠? 자, 원칙과 현실을 알려드릴게. 대비는 특정한 개념 두 가지를 합친 말이야. 실은 정확하게는 앞에 있는 대는 대조를 말하는 거고요, 비는 비교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원래 대비는 대조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외워놨을걸? 대조는 뭘 드러내는 방식? 두 대상의 나이스, 그렇죠. 차이점을 말하는 거지. 근데 비교는 뭘 드러내는 방식?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됐어? 원래대로 하면 대비를 썼다라고 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언급되어야만 해. 하지만 이게 이론적인 원칙이야. 원칙인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대부분의 문제들에서 대비를 대조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비, 대조 엄격하게 묻는 거라면 대조라고 쓰는 게 맞지.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차이가 나는 녀석이었으니까 쟤랑 나랑 똑같지 않잖아. 그지? 네. 대비라는 말도 그냥 대조와 뭉뚱그려 쓰기도 하더라 라고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대비적이란 답이 여기서 등장해 있는 거야. 자, 7번.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또 그 썩을 놈의 꾀꼬리죠. 8번. 전반부에서는 경치.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그죠? 전반부에서는 경치.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정서. 그러니까 선경, 후정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선정, 후경과 비교하시라. 이것도, 그러니까 보통 선택지가 나왔을 때 위 작품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건 선경, 후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선택지를 선정, 후경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면 무심코 맞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자, 9번 문제 가볼게요. 이 9번 문제는 우리 맨 처음 풀었던 1번 문제랑 거의 비슷해서 필요한 것만 뽑아서 쏟아보도록 할게. 자, 1번부터 가봅시다.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출. 벌써 틀렸잖아, 얘들아. 그치? 간접적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게 특징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1번. 답은 1번이야. 너무 쉬워. 2번.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독백적인 거 맞습니까? 네. 자, 독백적이라는 키워드가 나왔 지금 9번이었나요? 오케이. 자, 9번 가봅시다. 지금 여기서는 독백적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독백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느낌으로만 또 풀면 안 된다니까? 오케이? 독백이면, 그 독백이 맞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느냐면, 화자는 있는데, 화자 온, 그 다음에 청자는 또 없는 거야. 딱히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없는 거야. 청자가 오프돼 있지. 지금 여기서도 지금 꾀꼬리한테 말 걸고 있는 거냐? 아니지, 혼자 말하고 있는 거잖아. 청자가 설정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독백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냥 느낌에 혼자 말하는 것 같아라고 짚지 마시고요. 네. 청자 오프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서리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정서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리법 한번 정리할까? 서리법. 참고로 글자가 왜 이렇게 보이니? 자, 표현법과 관련된 문제는 아주 지긋지긋하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 지금이야 솔직히 뻔한 문제들이 많이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이 소리법이 맞나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 맞는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골 때린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개념 싸움이 중요해요. 서리법의 정의는 뭐다? 당연한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바꾸어 의도를 강조하는 표현법을 보고 서리법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처럼 정의가 퉁퉁 튀어나와야 돼요. 알겠죠?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바꾼다. 그래서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표현법을 보고 서리법이라고 부른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사랑이 뭔지 안다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그 강조하고 싶으면 사랑이라고 느낌표를 찍는 영탄법으로도 되지만, 이 세상에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랴? 라고 물어보는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설마 몰라서 질문하는 거겠니? 아니죠.
질문이랑 다른 거잖아, 그치? 질문이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질문이 아니라는 거, 대답이 필요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포커스를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근데 이게 서리법이 맞나 아닌가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서리법이 맞는지 판단하고 싶으면 단순한 방법이 하나 있어. 의문문이잖아. 그럼 다시 원래 평서문으로 바꿔놓는 거야. 바꿔놓고 그 말이 원래 강조하고 싶었던 말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지. 오케이? 자, 봐봐. 누군가 늦게 왔어. 5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막 6시에 왔어. 그래서 선생님 화가 나가지고, 야, 이렇게 늦게 올 거야? 라고 화를 냈어. 이렇게 늦게 올 거야? 라고 화를 냈어. 자, 이건 무슨 표현법이야? 너는 늦게 와야 해 라는 문장이 아니잖아. 이걸 서리법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참고로 이건 무슨 법이야? 그냥 화내는 거지. 무슨 법이 있어. 그냥 화내는 거지. 고민하지 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낚이지 말라고요. 오케이? 서리법은 이런 의도가 있다. 참고로 같은 상황에서 야, 빨리도 왔냐? 빨리도 왔네? 라고 말했으면 방금 무슨 법 쓴 거야? 야, 빨리도 왔네? 5시까지 오랬는데 6시까지 왔던 사람한테 빨리도 왔어, 씨. 반어지, 그렇지. 우와, 진짜 빨리 왔는데? 라고 했으면 반어에다가 영탄법까지 들어간 거지겠지. 됐죠? 이렇게 표현법들을 잘 뽑아내세요. 자,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서리법을 써서 서리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누구랑 함께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는 얘기는 그 누구와도 같이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표현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서리적 표현이 맞다고 부르는 거야. 됐죠? 마지막, 그 다음에 4번.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쓸 말이 많네, 여기서. 자, 이번에는 음성상징어를 볼게요. 이거 근데 음성상징어는 선생님이 한번 첫 수업 때 한번 설명해드렸어. 그치? 기억나십니까? 선생님이 우르르 가지고 설명해드리지 않았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음성상징어의 정의는 뭐다? 정의는?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말들을 보고 음성상징어라고 부르지. 그럼 음성상징어라는 개념 안에는 뭐랑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의성어라는 개념과 의태어라는 개념이 들어가겠지. 나리? 의성어는 뭘 흉내낸 말? 소리, 졸졸, 꽥꽥, 짹짹, 삐약삐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태어는 모습이니까. 모습 뭐가 있을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없네. 모습이니까 부스럭부스럭, 그것도 소리잖아. 떼구르르르, 그치? 그 다음에 휘청휘청, 이런 식의 다양한 말들이 있겠지. 자, 아무튼 의성어 의태어를 합쳐둔 거야. 자, 고등 단계에서는 더 이상 의성어 의태어를 따로 집어서 쓰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알겠죠? 이 두 개를 그냥 묶어서 음성상징어라고 불러. 왜냐하면 첫 번째, 음성상징어는 더 이상 하나의 단어가 의성어이기만 하거나 의태어이기만 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문이 이런 거라고 했었잖아. 우르르, 이런 식의 말들. 우르르는 의성어도 돼, 그치? 근데 동시에 뭐도 돼? 의태어도 돼. 에이, 잠깐만. 의성어도 되고 의태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그냥 묶어서 음성상징어라는 개념으로 부르고,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봐야 해서, 그럼 이 음성상징어는 단순히 그냥 음성상징어가 있다라고 하고 끝나는 경우는 잘 없고, 어디까지 가느냐? 음성상징어의 효과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음성상징어의 효과라고 한다면 좀 위로 쓸게요. 당연히 생동감, 현장감, 사실성, 그리고 아주 잦은 경우 또 플러스야 리듬감까지 가요. 이거는 같이 연결해서 외워줄 만한 가치는 있어. 생동감은 말 그대로 진짜 있는 것 같은 거잖아, 그치? 선생님 비 와요 말고 선생님 밖에 비가 우와 싹 와요. 비가 쫄쫄쫄쫄 와요. 느낌 빡 오잖아, 그죠? 생동감 있는 거 맞고, 현장감, 제가 그 장소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들려주는 거 맞지? 사실성, 진짜 있는 것처럼, 진짜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 맞아? 근데 선생님이 왜 리듬감을 알파로 뺐냐면, 음성상징어는 일반적으로는 첩어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 첩어적 특성. 그럼 첩어는 또 뭔데? 중첩된다는 뜻이야. 시냇물은 졸졸 흐르지 졸 흐르지 않는다. 맞죠? 참새가 짹 하지 않습니다. 짹짹하죠. 뭐야? 반복이잖아. 반복은 당연히 뭘 만든다? 리듬감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쿠당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쿠당은 우리는 그걸 보고 리듬감이라고 하진 않잖아. 그치? 음성상징어는 맞아. 그러니까 그런 단어는 리듬감을 보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문학작품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의 절대다수의 음성상징어들은 척어적 특성을 가진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적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대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대. 지금 여기서 해석 부분을 보시면 헐헐 보이죠? 두 글자. 그러면 대상의 모습을 흉내낸 말 맞고 생동감이 있고 현장감이 있고 사실성 있고 리듬감이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이네요. 먼저 외적 정경을 그만하자 이거. 그렇지, 이제 뭔지 알겠죠? 외적 정경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심회. 심회는 무슨 뜻이에요? 심회. 내 마음에 어떤 정서를 그냥 표출하는 거 심회라고 부릅니다. 심회를 풀다, 회포를 풀다 이런 식의 말도 쓰죠.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약간 뭐랄까 할만한 문제들. 근데 이 다음부터가 좀 복잡해, 그지? 아, 저건 또 뭐야, 빽빽거려. 자, 요 세 문제를 풀고 좀 쉬어볼까요? 자, 근데 세 문제 푸는데 지금 시간이 걸릴 것이야. 자, 잠깐만 지우고 갑시다. 지금 뭐야? 시끄러 죽겠네. 잠깐만 지우고 가봐요. 자, 1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부터 여기 핵심이죠. 수업 시간에 보기의 조건에 따라 시를 창작하는 활동을 해봤대. 가장 적절한 것. 자, 1번. 황조가의 주된 표현법을 사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조건. 오케이. A. 주된 표현 방법. 일단 이따 쓰자. 그 다음에 B. 두 번째 조건은 황조가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 정서가 드러나야 돼. 언제나 그렇지만 키워드부터 찾는 거라니까. 보기를 보고 규명을 한번 해보자고. 첫 번째, 이 작품에서 여러 가지 물론 서리법도 있었고 음성상징어도 있는 것도 맞아. 근데 그게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녀석은 아니잖아. 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표현법을 하나만 뽑아야 된다면 뭘 뽑을래? 우리 오늘 계속 얘기했던 것들에 포함되어 있어. 뭐 뽑으면 되겠니? 황조가야. 꾀꼬리 노래야. 꾀꼬리랑 나잖아. 무슨 상태야 우리 둘은? 자신있게 얘기 틀려도 돼. 대조! 나이스 굿! 땡큐! 대조지? 좋아요. 대조라는 표현법을 쓰다. 됐죠? 두 번째, 정서는 뭔데? 대놓고 직접적인 그거. 외로움. 나이스 외로움. 오케이. 됐죠?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안에서 나타난 표현법을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이 두 개가 있는 것들이 맞는 건지, 그지? 1번부터 가볼게요. 달은 휘영청 밝아 온 누리를 비추고 우리 힘은 저 달처럼 내 마음속을 환히 비추네. 자, 달과 내가 나왔지. 대조됐어? 네. 아니지. 대조된 건 달과 내가 나온 건 맞아. 하지만 대조된 건 아니죠? 오케이. 1번 선택지는 대조된 것도 없었고 게다가 A라고 할게. 그냥 이렇게 A는 대조고 B는 외로움이야. 오케이? 대조도 없었고 B는 어때? 외로웠니 지금 이게? 아니야. 우리 이미 나의 마음을 비추어주고 있어. 막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런 느낌 아니야? 아니지.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됐죠? 2번 볼게요. B는 추적추적 구슬피 울고 있고 당신 일은 나도 다 마당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네 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서 나타난 소재 두 개는 뭐예요? 나와 B야. 됐어? 나랑 B가 대조되니? 아닌데 이건 심지어 감정이입 아니야 이거? 얘들아 이게 바로 감정이입 아니야? 울고 있고 나도 그러고 있는 거잖아. 이게 바로 감정이입입니다. 됐죠? 그래서 A가 아니고요. 두 번째, 외로움이나 슬픔의 정서. 슬픈 정서가 맞는 거니까 그래, 외로움과 슬픔이라고 하니까 이건 동그라미로 쳐보자. 하지만 고민할 건 없어. 앞에 게 이미 틀렸기 때문에 이미 답은 아니야. 3번. 비둘기는 오르락내리락 모이를 쪼고 비둘기 옆에 쪼그려 있는 나는 시간을 쪼고 있네 라고 했습니다. 자, 나와 비둘기가 중심 소재네요. 대조됐나? 아니지. 그러니까 더 이상 볼 필요는 없는 거야, 그치? 일단 들어가지 않았고. 두 번째, 이 표현법 자체는 재밌어. 시간을 쪼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참고로 이런 표현법을 우리 나중에 제대로 한번 따로 세팅을 해드릴게. 이거는 이런 식의 표현법을 보고 우리는 그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부르거든. 나중에 얘기할게 그거는. 근데 지금 여기서 목표적으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표현법은 드러나지만 중요한 건 이건 외로움은 확실히 아니야, 그치? 4번.
꿀벌은 활짝 핀 봉오리를 찾아드는데 그대 없는 공원 매치에 홀로 앉은 나는 눈물만 글썽이네 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개의 소재는 뭐예요? 나와 꿀벌이네요. 됐죠? 나와 꿀벌이 대비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꿀벌은 꽃을 찾아갔지. 꿀벌의 짝은 꽃이야. 됐어? 근데 나의 짝은 없잖아. 대비된 거지. 에이, 오케이, 좋아. 두 번째, 그래서 결국 홀로 앉은 나는 뭐만 글썽이고 있어? 눈물만 글썽이고 있는 거야. 슬픈 요소 들어가는 거 맞지? 오케이, 4번이네. 이렇게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들 잘 풀어왔겠지만 자,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해저무는 하늘에 길이 있는 듯 기러기는 떼지어 나는데 갈 곳 모르는 나는 갈림길에서 주춤거리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일단은 5번 선택지가 선생님이 봤을 때는 되게 너희들을 현혹하는 다 선택지일 거야. 만약에 5번이 1번에 있었으면 너희들 1번 찍은 애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 느낌이 오니? 자, 천천히 따져봐. 먼저 중심 소재는 뭐랑 뭐야? 나랑 기러기입니다. 맞죠? 나랑 기러기가 대비되어 있나요? 쟤들은 때를 지어 날고 있는지만 나는 갈 곳을 몰라 하고 있지. 됐어? 기러기는 갈 길이 있는 듯 했고 나에게는 길이 없는 상태야. 됐나? 대비 맞아. 두 번째, 갈 곳 모르잖아. 됐어? 부정적인 정서까지 똑같잖아, 심지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외로움이나 슬픔이냐는 거지. 맞을까? 이게 지금 외로움과 슬픔일까? 지금 여기서 화자가 겪고 있는 부정적 정서는 뭐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네. 내가 이런 거야. 돈이 없어서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없는 상태면 슬픈 거 맞지? 오케이? 근데 지금 이 상태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돈은 1,000원이 있는데 이 1,000원으로 물을 마셔야 될까 빵을 사 먹어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단계야. 레벨이 아예 다른 거야. 그죠? 이걸 보고 선생님 부정적인 거 맞잖아요. 그러시면 곤란해요.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5번 같은 선택지가 너희들을 화나게 하는 거고 이제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선생님 답은 4번 아니면 5번인 것 같아요. 근데 5번이 좀 더 뭔가 뚜렷한 것 같아 보여서 5번을 찍었어요. 이러시다가 틀린다는 거야. 됐지? 야,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요 정도 레벨까지는 답 잡을 수 있겠지, 그지? 나만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야. 고1 레벨 정도의 문제까지는 그냥 느낌으로 풀 수 있다. 근데 이게 고급화되면 어떻게 될지 감이 오시죠? 골 때려질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자, 되셨죠? 여기서 이 4번, 5번 선생님이 힘주어 설명한 이유를 잘 생각해 주세요. 자, 이게 바로 10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고. 11번 문제는 또 다른 작품을 가져온 다음에 요거랑 비교를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재현의 사리화라는 작품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 사리화라는 작품 대부분 처음 봤을걸? 이런 작품이 있는 건 줄도 몰랐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을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작품을 아는 작품이었다고 쳐보자. 내가 이 주제도 뭔지 알고 내용도 해석이 다 되고 있어. 그러면 겁내 쉬운 문제 아니야, 솔직히? 그래서 고전은 해석 싸움이라고 항상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전 작품을 아는 작품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의 국어는 쉬워질 거예요. 특히 고전 문학은요. 알겠죠? 사리화를 좀 해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일단은 대상을 세팅했지. 대상이 누구예요? 참새예요. 야, 참새 너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케이? 참새가 보여주는 태도는 뭐예요? 농사를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가 농사를 했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임? 그러고 있는 거야. 신경 쓰지 않고 늙은 호랍이 홀로 밭 깔고 김을 맸는데 이때 또 다른 대상이 나왔어. 늙은 호랍이가 밭에서 김을 메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이런 게 또 태클이 걸리지. 김 매는 게 뭔지 아냐? 김을 매다. 이 김매기라는 단어도 엄청나게 많이 볼 거야. 이거 선생님 보장할게.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김매기라는 단어를 한 100번 정도 보게 될 거야. 선생님 오랜 손목을 걸지. 알겠지? 100번 이상 못 보면 선생님 찾아와. 자, 아무튼 김매기라는 단어 좀 기억해놓자. 김매기는 단순하게 번역해드릴게. 잡풀뜯기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 김매기라고 해. 갑작스럽지만 떤 얘기를 좀 하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문학 작품들은, 고전 문학은 농경 사회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많아서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 자, 이 김매기는 자, 농사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 농사를 할 때
맨 처음에 땅에다가 모를 심죠. 맞죠? 논에다 물을 채워놓고 찰박찰박 채워놓고 이 모를 심어. 그걸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모내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럼 선생님 논에다 그냥 바로 씨앗을 뿌리면 안 될까요? 그래도 되긴 하겠지만 일단 예쁘고 적절하게 공간을 맞추기도 힘들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씨를 쫙 뿌려버리면 새들이 와서 다 찝어 먹어버린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정도는 길러놓고 그걸 이만큼을 만들어서 이걸 계속 한 동가리 띄어서 딱 심어주고 한 동가리 띄어서 심어주고 물 찰박찰박한 곳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오케이? 모를 심었어. 그 다음에 남은 과정은 뭐야? 이 모가 잘 자라도록 지켜보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현대화돼 있어서 농약이라는 걸 뿌려서 잡풀만 선별적으로 죽이지만, 그지? 과거에는 모가 이렇게 자라면 그 옆에 얘도 자라고 얘도 자라고 얘도 자라고 얘도 자라고 얘도 자라고 얘도 자라고 얘도 자라잖아. 내가 키우고 싶은 건 얘뿐인데 이 썩을놈의 잡풀들이 막 자란단 말이야. 왜냐? 양분도 풍부하고 잘 정비돼 있고 물도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으니까. 그치? 이거는 거의 어저께 뽑고 뒤돌아서 오늘 보면 또 자라는 상태 정도 레벨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미친 듯이 하는 게 김매기예요. 오케이? 김매기를 미친 듯이 하다가 김매기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 가을까지 계속 하는 거야. 언제 전까지? 수확하기 전까지. 바로 추수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든 과정이에요, 얘들아. 아시겠죠? 왜냐? 떼약볕 아래에서 가장 뜨거울 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잖아. 알겠지? 네. 선생님이 또 김매기를 왜 이렇게 또 빡세게 설명하느냐? 앞으로 지긋지긋하게 보게 될 거라서. 그래요. 김매기랑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됐죠? 뭐 어쨌든 간에 자, 늙은 호라비가 혼자서 밭이랑 막 김매기를 다 했는데, 오케이? 이 참새가 하는 일이 이거네. 아랑곳하지 않고 뭐 한 거야? 그 밭에 있는 벼랑 기장을 다 없애는 거야. 밭에 있는 벼랑 기장은 역시 곡식의 이름입니다. 조, 수수, 기장, 벼, 그다음에 보리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지? 다 없애게 만들었어. 됐어? 자, 그럼 정리하자. 이 작품도 똑같이 새가 나왔어, 맞지? 네. 그리고 늙은 호라비의 입장에서 참새는 적대적 대상일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늙은 호라비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놨는데 참새가 개뿔 신경도 안 쓰고 다 뜯어먹고 다니고 있는 거야. 열받는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 이 작품을 사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잘 체크를 해야 돼. 이 작품의 화자는 누구를 비난하고 있어? 참새를 비판하고 있지. 됐어? 그럼 설마 이 작품이 참새 나빠요! 라고 말하기 위한 작품이겠냐는 거야. 단순히 그냥 참새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걸까?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 선생님, 이 사람이 참새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있었나 보죠? 화가 가능해요. 그런데 설마 그렇게 썼겠어요? 참새가 뭐예요? 일종의 뭘 말하는 걸까? 수탈하는 사람들. 수탈이 뭔데? 뺏어가는 사람들. 관리가 와서 세금 걷어가야 된다고 뺏어가고, 오케이? 땅 주인이 와서 너 이거 우리 도지세 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또 뺏어가고, 친구 빌려줬는데 그 빌려주고 갚아준다고 떼어가고. 그래서 호라비가 아무리 열심히 갖고 논을 매봤자 결국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태를 비판하고 싶은 거지. 참새는 이 사람의 생계를 걱정해주지 않는, 그치? 수탈 관리 이런 정도의 뜻으로 번역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작품은 화자가 시대적 상황 속에서 비판적 의도를 담고 그 비판의 의도를 우화적으로, 그치? 동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됐나? 오케이. 사리화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이재현의 사리화라는 작품과 함께 정약용의 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나중에 또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작품의 의도를 봤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 돼. 1번부터 가볼게요. 1번, 위 노래 유서. 잠깐만. 뜬금없는 거지만 계속 옆으로 세는데 어쩔 수 없어. 계속 세야 돼. 어쩔 수 없어. 배울 게 많으니까. 지금 선택지를 봐봐. 위 노래와는 달리 보기는, 그렇지? 이게 어떤 일이 똑같았지? 네. 이게 어떤 일이 자주 벌어지냐면 뒷목이 맨날 아파. 이것 때문에 꼭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틀려.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도 있다. 조심해라.
위노래라는 말을 봤는데 지금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지문이 여기 있었고 그치? 문제가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보기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보기 선택지가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서 위글이라는 말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걸 생각해. 그러면 안 되지. 여기서 위노래는 뭘 말하는 거야? 황조가를 말하는 거야. 보기는 네. 사리화를 말하는 거지. 근데 이 두 개를 헷갈린다고. 바로 위에 있는 노래였기 때문에 이 노래가 사리화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거꾸로 해야 하면 바로 답이 엉뚱하게 튀어나오겠죠. 이거 실수 정말 많이 해. 조심해. 말씀드렸어. 그러면 이 실수를 막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도 선생님이 써드렸잖아. 1번, 그러니까 모든 선택지마다 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1번 선택지 위노래에 빈칸 있잖아. 빈칸, 그러니까 위노래에 위 공간 있지. 오케이? 여기서 볼게. 위노래는 애상적. 그리고 어디 갔어? 보기는 비판적인 성격이지. 보기는 이러고 있잖아. 여기다가 위노래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네. 황 써더라고. 보기에다가 사 써놓으라고요. 이거 하나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에러가 방지될 수 있어. 나름대로 좋은 팁이라고 난 생각해요. 오케이? 네. 이거 한 번만 써주면 돼. 황, 사. 작품의 제목을 쓰는 거야. 혹은 첫 번째 글자가 똑같다? 그러면 마지막 글자를 쓰든가. 풀네임 쓸 필요도 없어. 왜 그런 그딴 짓을 해? 지금 나는 뭐 하기 위함이야? 두 개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함이야. 그치? 그래서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이렇게 놓고 나가시. 자, 그럼 이제 번역해서 읽어볼게. 황조화는 애상적이고 사리화는 비판적이야. 맞니? 애상적인 게 뭐라고 했었지? 잔잔하고 고요한 슬픔이라고 했었지. 우리가 봤던 황조가 애상적이라고 부를 수 있니? 맞죠? 지금 이게 안돼! 뭐 절규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네. 아휴 이러고 있는 거잖아. 애상적인 거 맞고 보기는 방금 말씀드렸죠? 비판적인 거 맞습니다. 2번 사리화와는 달리 황조가는 개인의 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맞네요? 맞죠? 황조가는 개인 서적 맞다고 했었죠? 이 작품은 어때요? 시대를 비판하는 작품이라고 했었지. 말씀드렸죠? 3번 황조가와 달리 사리화는 시대 현실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시대 현실이라는 단어 보이죠? 시대 현실을 비판한다. 이 단어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시리는 들어가고 그리고 네 번째 황조가와 달리 사리화는 상징적인 시어들이 사용됐어. 여기서 이 말을 써야 돼. 또 이것도 느낌으로 풀기가 틀린다. 느낌으로 푸는 게 세상 제일 위험하다. 상징적이라서 제 얘들아. 그럼 상징적인 게 뭔지 알아야 상징적인 게 맞든지 아니든지 할 거 아니야. 상징적인 게 뭔지 아는 사람. 상징을 설명하려면 비유를 같이 설명해야 돼요. 됐죠? 가봅시다. 비유와 상징. 혹시 여러분들 교과서 중에 비상교과서, 비상출판사라고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 비상출판사가 비유와 상징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비유와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걸 비상이라고 바꾼 거예요. 어쨌든 비유와 상징은 오케이?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은 똑같아. 오케이? 원관념을 보조관념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일단 비유나 상징이라고 불러. 근데 차이점, 비유는 이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해. 겉으로 드러나. 이런 거 있잖아. 사과 같은 내 얼굴. 얼마나 표준적인 예문이야, 그지? 오케이? 이 작품에 지금 이 문장의 원관념이 뭐예요? 원관념이 뭐야? 내가 원래 표현하고 싶은 대상. 원래 표현하고 싶은 거. 야, 나 지금 사과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야? 얼굴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야? 얼굴이지, 그렇지. 대답 좀 해봐. 얼굴이야. 이게 원관념이야. 그러면 이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얼굴이 뭐와 같다고 표현한 거야? 사과와 같다고 보조관념을 이용한 거지. 사과처럼 반짝반짝, 사과처럼 예쁨, 사과처럼 불긋불긋 그런 거 말하는 거겠지. 됐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 너무 유명하잖아. 원관념 뭐예요? 내 마음은 호수에서 원관념은? 네. 마음이지. 그렇지. 그냥 마음만 칠게 내 마음도 맞지만 내 마음이라고 하는 녀석을 뭐에 빗댄 거야? 호수라는 보조관념에 빗댔지. 그럼 호수처럼 뭐 하는 거야? 넓고 맑고 깊고 잔잔하고 고요하고 뭐 등등등. 됐어?
이때 요걸 뭐라고 불러? 직유법이라고 부르지. 알잖아. 마치처럼 같이 듯이 있냐 이거 쓰면 이거는 그 마치처럼 같이 듯이 있냐이 없는데 비유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은유법이라고 하는 거야. 은근히 비유하는 거지. 그렇죠? 이해되고 있어요? 이거 니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야. 그치? 맞나? 네. 1학년 때 배우는 걸 거야. 정확하게 잘 잡아. 됐지? 요게 비유야. 그러면 상징은 뭔데? 상징은 원관념이 없이 보조관념만으로 대상을 비유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네. 비둘기 나는 오후 이런 말이 있다고 쳐. 그럼 요때 이 비둘기라고 하는 녀석이 보조관념인데 비둘기가 뭐의 상징으로 쓰인 걸까? 이걸 보면 어떤 정경이 떠올라? 평화로움이 떠오르잖아. 평화의 상징 비둘기를 사용한 거야. 됐어? 또 나 십자가 지고 가리라. 십자가가 보조관념이에요. 그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거지? 희생이죠. 희생의 의미를 지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들의 몫까지 다 책임져주고 갈 거야. 자기가 희생하겠어 라고 하는 태도잖아. 희생적 태도. 됐니? 네. 그거를 십자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한 거잖아.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상징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비유와 상징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어? 비유는 원관념을 통해 아니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표현하는 거고 상징은 그 같은 방식이지만